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방사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우뚝 그것도 높이 서고 있습니다. 오늘 인포맥스 D 시간에는 공준전과 지상전을 막론하고 활약하는 K방산 무기들을 살펴볼 텐데요. 세계 우수 무기들 사이에서 우리 무기는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좀 낱낱이 비교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모셨습니다. 이세환 군사전문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2022년 그리고 23년까지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워낙 좋은 성적표를 거두긴 했지만 이 무기들이 세계의 무기들과 맞붙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위치에 있나를 알면 좀 미래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오늘 좀 특별히 얘기를 나누려고 모셨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미국은 좀 논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계 군사력 1위잖아요. 미국은 좀 반칙이죠. 굉장히 반칙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반칙이기 때문에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좀 미국은 좀 빼놓자. 미국은 어쨌든 어떤 무기들을 가지고 등장을 하면 다른 그 국가들의 무기들이 좀 움찔할 수 있거나 좀 피할 수 있는 무기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제 뭐 비슷하게 네. 뭐 이렇게 하다가 야 그래도 우리도 할 수 있어라고 네. 했는데 미국 이제 뭐 전투가 나오면 야 이제 오늘은 안 되겠다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네. 그럼 어떤 무기들을 가지고 네. 이 천조국이라는 천조 원의 국방비를 쓰는 미국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무서운가를 먼저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의 굉장히 큰 특징이 뭐냐면 네. 실전 경험이 굉장히 실전 데이터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그게 철저하게 녹아 있어요. 무기 자체. 네, 그래서 네. 이게 실전 경험만큼 좋은 경험이 없거든요. 이거를 바탕으로 개발한 무기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무섭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제 무기의 무서운 점은 철저한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발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딱 했을 때 그러니까 즉시 사용해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실전에서 경험을 네. 해서 그걸 탑재를 했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 전략 자산들 보면은 사실 떴다 하면 관심을 갖잖아요. 네. 그게 좀 그런 이유들 아닐까요? 사실 이제 우리 한반도에 이제 무슨 위기가 있을 때마다 네. 미국 전략 폭격기가 와서 한 바퀴 돌죠. 네. B-52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이게 사실 B-52는 개발된 지 한 70년 된 폭격기예요. 여러 가지 개량을 하면서 왔거든요. 그런데 그거 딱 한 대만 뜨면은 대충 상황이 정리가 되니까 굉장히 싫어해요. 네. 북한도. 네. 저거 좀 안 떴으면 좋겠는데 그냥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네. 그 정도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자산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이 전략 자산 하나하나가 네. 굉장히 값비싸지만 그 값비싼 만큼의 역할을 해요. 세상에 싸고 좋은 물건은 없습니다. 네. 그럼 바다에서는 뭐 공중에서는 F-22나 B-52 방금 말씀하신 네. 바다에서는 항공모함? 항공모함도 있고요. 네. 항공모함 굉장히 무섭죠. 네. 굉장히 무섭고 두 번째 또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잠수함들 네. 이게 굉장히 네. 그 어느 정도냐면 세계 어느 곳에서나 동시에 수십 발의 핵미사일을 날릴 수 있어요. 네. 세계 어느 곳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네.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내가 지도에서 이 나라를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럼 30분 안에 가능한 정도예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수함들이 곳곳에 퍼져 있다고 네. 하면 되는 거네요. 곳곳에 퍼져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사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습니다. 네. 태평양으로 이제 반서방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태평양으로 잠수함이나 이런 걸 내보내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태평양 같은 경우에 자기 앞마당이라고 생각해서 네. 자기네 연못이라고 생각해서 네. 그거를 또 참지할 수 있는 잠수함을 쫙 깔아놨어요. 들어오려고 뭐 이렇게 네.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아예 접근할 예. 수도 없는. 일단 그래서 항공모함을 대적할 네. 무기가 별로 없고 네. 그리고 뭐 스텔스 전투기 같은 경우도 공중에서 상당 네. 위험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 항공모함 제쳐두고 공중과 지상에서 네. 미국이 어느 정도 위대하고 무기가 위대하다고 하면 안 되지. 대단하고 네. 네 대단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와 또 다른 나라들의 무기는 어떤지를 좀 여쭤볼게요. F-22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무서운 전투기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게 많은 국방 과학의 기술들이 집약됐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값비싸요. 네. 미국도 이게 200대를 못 가지고 있어요. 네. 네, 혹자는 그러죠. 이거 대외계인용 전투기다. 대외계인용. 네. 왜냐하면 나머지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게임이 안 되냐면 생각해보세요. 지금 나온 F-22가 그 어떤 여타의 국가의 전투기하고 붙어도 이기는데 놀라운 건 이 전투기가 개발돼서 나오게 실전 배치된 게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이에요. 네. 근데 지금 그런 수준의 전투기를 만든 나라가 없거든요, 미국에. 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볼 게 뭐냐? 네. 그 기술 격차죠. 적어도 스텔스 전투기에 있어서만큼은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15년 이상의 기술 격차가 있다고 보여지고 15년이요. 15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러시아제 스텔스 전투기의 특징이 뭐냐면 미국만큼 엄청난 스텔스성을 유지할 수는 없으니까 스텔스성은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을 하고 대신 기동성이나 멀리 갈 수 있는 능력 이런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뒀어요. 요격성을 네. 조금 더 높인다거나 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네. 둔 거군요. 스텔스 기능 자체로 봤을 때는 F-22를 따라갈 굉장히 힘들죠. 전투기가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에서는. 보통 통상적인 레이더로 탐지를 하게 되면 벌레 정도 수준으로 크기로 감지가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중국이 엄청나게 네. 이제 많은 예산과 네. 인력과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제20이라는 전투기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수준을 따라잡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네. 좀 비교 불가인 겁니까? 스텔스 성능에만 놓고 봤을 때 네. 적게는 100배, 크게는 한 1000배 정도 차이 납니다. F-22하고요. 네. 나온 지 20년 된 전투기인데도요. 그렇구나. 그럼 다른 성능에서는 어떻습니까? 대신 이제 중국이 원하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가 원하는 네. 게 뭐냐면 우리가 착각을 해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얘네도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었으니까 네.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하고 이제 맞대결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지 않았을까? 네. 일정 부분은 맞지만,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네. 중국하고 러시아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자기네가 지금 예산을 쏟아붓고 있고 자기네 기술력으로 만든 스텔스 전투기로 5세대 전투기로 미국하고 붙어서는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전략을 바꾸죠. 어떻게 하냐. 아무리 미국이 스텔스 전투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지원하는 항공기들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전자전기랄지 네.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랄지 그다음에 공중급유기랄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미국제 스텔스 전투기가 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 전투기 한 대가 뜨면 사실 뒤에 여러 대가 그렇죠. 쫙 같이 따라가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의미인 거군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원하는 건 뭐냐? 스텔스 전투기를 잡는 건 힘드니까 저 지원기들을 잡자예요. 저 지원기들을 잡자. 그럼 스텔스도 기능, 네. 스텔스 전투기도 기능을 못하니. 예, 절름발이가 네.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 스텔스 전투기에 들어가는 탑재되어 있는 미사일이 뭐냐면 초장거리 미사일이 많아요. 100km, 200km 날아갈 수 있게 네. 하는 이런 미사일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네. 이런 걸 장착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1대1로 싸워서는 안 되니까 그것을 지원하는 애들을 타격하자. 네. 이런 전략으로 바꾼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지금 위기가 있는 남중국해 같은 경우 중국이 더 가깝잖아요. 네. F-22가 떴어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애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많은 네. 전투기를 중국에서 띄웠어요. 네. 그랬을 때 미국이 그러면 조금 열세가 된다고, 그러니까 수적 열세가 되는 거니까 열세가 된다고 보면 미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원활한 전투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더군다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이완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타이완을 놓고서 미 해군 항공대하고 이제 그 중국하고 붙었다. 사실 미 해군 항공대가 가지고 있는 스텔스 전투기는 F-35C거든요. 네. F-35B나. 근데 이게 스텔스 성능이 F-22만큼 좋진 않아요. 더군다나 이 F-35 시리즈는 멀티롤 전투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중 전용 전투기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네. F-22는 공중 전용이에요. 마찬가지로 중국의 J-20도 공중 전용 전투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대가 공중전 성능만 놓고 봤을 땐 J-20이 기동성이나 이런 거 무장 탑재량에서는 네. 앞설 수 있죠. 다만 먼저 보고 먼저 누가 쏠 수 있느냐 이런 기능에서는 미국이 앞서 앞선다. 있어요. 네. 그런 전략을 짜기에는 네. 미국이 훨씬 더 좋고 네. 선제 타격을 했을 때는 미국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 굉장히 힘들죠. 생각보다는 네. 미국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F-35A가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 방공 식별구역을 중국 전투기가 한 번씩 침범을 하잖아요. 한 번씩이 아니면 자주 하죠. 자주 하죠. 빈번하게 나오고 그 뉴스에 나오는 것만 해도 상당히 네. 상당히 많은데 그게 생각보다는 상당히 잦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맞붙었을 때는 우리는 F-35A가 출격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맞붙었을 때 J-20 전투기랑 뭐 이렇게 맞붙는다라고 하면 어떤 정도의 차이가 날지. 그렇게 그러니까 일단은 기동성이나 네. 그 항속거리 이런 거에는 그 J-20이 앞서요, 사실. F-35는 기동성이나 이런 그 네. 어떤 그 기체 퍼포먼스에 관해서는 기체 퍼포먼스 능력에 관해서는 F-16 정도예요. F-16 정도다. 네, F-16 정도거든요. 네. 근데 J-20은 그거보다 나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공대공 전투로 붙었을 때는 공대공 전투로 붙었을 때는 J-20이 유리하지만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거 누가 먼저 보느냐. 그다음에 제가 나를 보려고 했을 때 어떻게 방해를 잘 할 수 있느냐. 네. 이런 면에서는 F-35가 우위에 있죠. 그러면 이제 F-35 자체는 공격력 자체가 약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올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하고 약간 매복해서 보는 거는 그렇죠. F-35A가 더 낫다라는 말씀이죠. 쉽게 말해서 네. 상황 인식 능력은 F-35가 더 나아요. 이런 이제 약간의 그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전략이 더 중요한 거야? 아니면 성능이 더 중요한가요? 전략이 더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의 정확한 성능을 파악하고 나서 이걸 가지고 적성국도를 어떻게 막느냐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F-35A로도 충분히 좀 승산이 있는 부분이 네. 있는 거네요. 대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다면은 매복 작전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상시 떠 있어야죠. F-35A가 지금은 그렇다면, 예. 어때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전투기 가동률이에요. 내가 100대의 전투기를 가지고 있는데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50대를 가동할 수 있다. 이건 가동률이 50%라는 얘기예요. 네. 근데 웬만한 나라들은 전투기 가동률이 80% 정도 돼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F-35가 정비 요소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가동률이 별로 좋은 전투기는 아니에요. 굉장히 그리고 정비하는데 비싸고요. 네. 한 번 작전 나갔다 와서 정비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도 있냐면 가장 또 중요한 게 이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민감한 전투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인력이 정비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상주하고 있는 미국 기술자들이 정비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뭐라고 하냐. 우리가 저거 돈 주고 산 거 맞는데 저거 우리 거 맞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죠. 돈은 냈는데 네. 내 거인데 내 거 아닌. 정비야 우리가 해줄게. 네. 보지 마. 우리가 네. 해줄게. 이런. 네. 그러다 보니까 상시로 가동할 수 있는 게 적다 보니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그러면 KF-21이 시제기가 지금 나왔잖아요. 네, 네. 저희가 상상을 해보는 건데 KF-21 같은 경우 상당히 공도 많이 들였고 그리고 성능도 굉장히 4.5세대 네, 전투기라고 불릴 정도로 좋잖아요. 그럼 이 KF-21과 J-20이 좀 붙었을 때 어떻습니까? 명확한 건 KF-21은 4.5세대 전투기고요. 서방 세계에서도 중국의 J-20은 5세대 전투기로 분류를 한다는 거죠. 세대에 있어서는 분명히 중국제 전투기가 앞서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단을 하기는 굉장히 힘든데 다만 우리 KF-21도 앞으로 5세대 전투기로 충분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그럴 네. 계획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KF-21에 들어가는 전자장비, 레이더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수해요. 엄청나게 우수해요. 여기에 우리가 공을 굉장히 많이 들였어요. 네. 돈도 많이 투자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황 인식 능력은 F-35 못지 않은 상황 인식 능력을 가질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리고 비행기의 퍼포먼스 능력은요. 오히려 F-35보다 KF-21이 좋을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략을 잘 쓰고 어떤 그 상황 인식 능력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면 중국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그렇게 크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도 배 12척을 가지고 그렇죠. 네, 한 것처럼 우리도 어쨌든 KF-21을 잘 활용하면 사실 J-20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나오게 된다면 상당히 여러 국가에 관심을 갖게 되겠네요. KF-21을. 그렇죠. 근데 이게 있어요.
일단은 우리나라에 먼저 이제 납품이 될 거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 공군이 잘 쓰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제 시간에 한국 공군이 도입을 해서 한국 공군이 이 전력을 가지고 굉장히 좋은 전력 향상을 이뤄냈다는 걸 네. 보여줘야지 네. 그래야지 팔려요. 그렇죠. 샘플을 보여주는 네. 거니까요. 네. 샘플 나왔는데 여러 가지 결함이 있어요. 리콜해야 됩니다. 2, 3년간 고치고 앉아 있으면 네. 안 이거 팔리죠. 네. 사실 미국제 F-35가 그렇거든요. 지금. 그래서 원래 F-35를 사기로 했던 나라들이 그 도입 숫자를 많이 줄였어요. 네, 이게 생각보다 정비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좋기는 하지만 우리 게 아닌 것 같은 네. 느낌도 들고 하다 보니 네. 철회를 많이 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KF-21이 이제 어떤 이제 그 공군에서 활용 능력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K 방산에 약간 탄력을 이제 받아서 이게 또 세계로 네. 뻗어나갈 수 있는 것도 있는 거네요. 일단 공중전 살펴봤습니다. 공중전이 요새 중요한 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공중에서 제공권 장악하면서 상당히 이제 우크라이나 쪽으로 뭐 우위를 가져간다거나 뭐 러시아가 우위를 가져간다거나 이런 양상을 좀 많이 봤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공군이 없죠. 네, 그렇죠. 러시아에서.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공을 들였던 좀 승전을 많이 갖고 왔던 게 전차 부분이거든요. 네, 네, 공중전에서는. 네. 전차는 우리나라가 이제 K2 전차가 있고 폴란드에서도 상당히 많이 수입을 해갔는데 이 전차는 미국하고 독일하고 우리나라 전차가 좀 비교를 할 수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 세 개가 답니다. 뭐 프랑스는 자기들 르클레르 전차가 못지않다고 했는데 일단 이제 프랑스제 전차는 나온 지가 거의 한 15년, 20년 됐는데 한 대도 안 팔렸어요. 잘 안 팔려요. 그 중동 국가 몇 개 국가에서는 네. 조금 사갔는데 그렇게 잘 인기가 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 많은 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제 M1 에이브람스 시리즈, 그다음에 독일의 레오파드 2 시리즈, 그다음에 우리나라 K2 전차 이 네. 시리즈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능을 비교해 보면 거의 성능 차이는 없어요. 다만 미국제 전차들은 장갑제나 포탄 탄심 같은 거에 열화 우라늄을 쓰기 때문에 성능이 조금 다소 나아요. 조금 나아요. 네. 그에 반해서 독일제나 우리나라는 그거 열화 우라늄을 쓰지 않고 네. 이제 텅스텐 그 재료를 쓰기 때문에 조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손색이 없는 서방제 그 어떤 전차하고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퍼포먼스를 우리 지금 K2 전차가 보여주고 있죠. K2 전차가 이제 이게 얼마나 어떤 기간 동안에 몰입을 해서 이만한 전차를 만들어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게 K2 전차의 본격적인 개발이 사실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2000년대에 집중 투자를 해서 전차가 나온 거죠. 네. 우리가 사실 그 K1 시리즈가 있었어요. K1 전차, 그다음에 K1A1 뭐 이렇게 쭉 있었는데 이게 3세대 전차였거든요. 근데 그 이상을 바라보는 전차를 우리가 사실 6.25 전쟁 때 전차 없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 게 아직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 수준의 전차를 만들자라고 해서 나온 게 K2 전차고 막상 만들어 놓고 보니까 꽤 괜찮았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어떤 성능이 괜찮은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격력, 방어력, 그다음에 상황 인식 능력, 그다음에 네트워크 시스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세계 세 손가락 안에 든다. 이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굉장히 가격이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군 규모에 맞는 전차를 뽑아내야 되니까 네. 이게 도입 대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입 대수가 많다는 건 규모의 경제로 봤을 때 네. 단가를 낮출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 우리 네. 지금 방산 시장에서 우리 라이벌은 독일이거든요. 지상 무기에 있어서 독일은 많은 공장이 해외로 이전이 됐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도 마찬가지고 독일 등을 비롯한 서유럽도 마찬가지고 냉전 이후에 군축이 확 와버렸어요. 네. 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군축이 확 와버렸거든요. 네.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인건비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죠. 이 공장을 국내에서 굴려서는 수지 타산이 안 맞죠. 그러니까 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을 합니다. 특히 가장 많이 갔던 데가 그리스예요. 그리스로 이전을 했는데 이게 뭐 공장이 뭐 대규모 공장이 이렇게 확 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해외에서 뭐 주문이 들어오면 그거를 생산할 수 있을 만큼만 네. 된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생산 능력은 떨어지면서 가격이 비싸져 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도 개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참고로 이제 레오파드 시리즈는 레오파드 2 시리즈는 개량형이 A1부터 A7까지 지금 나온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하나 하면은 이제 개량해주고 이건 또 단가가 또 올라간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폴란드나 노르웨이 이렇게 갔었을 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단가 차이가 너무 나는 너무 거예요. 나서 예. 도입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야 이거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성능은 거의 비슷한데 이거 단가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 이런 면을 우리가 적극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성비 측면에서 그리고 납기를 잘 맞출 수 있는 부분에서 좋다라는 말씀 네. 저번에도 강조를 해주셨고 네. 일단은 K2 전차는 성능 면에서도 굉장히 뛰어나졌고 네. 그리고 세계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니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이후도 계속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미국도 5세대 전투기 그 뛰어난 게 있지만 6세대 전투기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차세대의 전차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 준비하고 있어요. 네, K3라고 네, K3 전차가 지금 네. 이제 개념이 나와서 지금 한창 개발 중에 네. 있고요. 독일도 마찬가지로 네. KF-51 판터라고 해서 이제 나왔고 미국도 이제 M1 에이브람스 차세대 M1 X1 이라고 네. 해가지고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그걸 가지고 개념 연구해서 이제 이걸 제식으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좀 한 발 앞서 나갔으면 하는 그런. 그러니까 왜 그럼 차세대가 나오나 이걸 네. 생각해봐야죠. 그 전부터 차세대 전차에 대한 개념은 있었는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번 전쟁이 결정적인 도화선이 됐어요. 전쟁에서 그 많은 전차들이 너무나 어이없게 파괴되고 이런 것을 보면서 네. 전차의 시대는 가버렸구나. 그러니까 전차 무용론이 나왔다라고 평가도 하더라고요. 예, 전차의 시대는 가버렸지만 시대가 갔다고 해서 필요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 전차가 필요하다. 예전같이 엄청난 물량을 뽑아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당한 물량의 생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신형 전차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생존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갈수록 전차의 방어력이 좋아졌거든요. 그렇다면 공격 수단도 더 세져야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서방 전차 표준은 120mm포였는데 네. 이제는 130mm포로 넘어가고 있어요. 포가 커지고 네. 있군요. 네. 그다음에 이제는 전차나 장갑차에도 굉장히 우수한 성능의 대전차 미사일이 탑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5km 이상 먼 거리에선 대전차 미사일을 사용하고 네. 그다음에 5km 이내에서는 130mm 전차포를 사용해서 적을 잡는다. 이런 개념이 우리뿐만 아니라 네.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죠. 우리가 조금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기능을 좀 탑재를 해야 우리가 좀 앞서 나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공격력도 공격력인데요. 네. 전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상황 인식 능력이에요. 전차를 위협하는 요소가 너무나 많아졌어요. 이 많아진 요소를 빠짐없이 탐지하고 그다음에 전차 혼자서 탐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에 떠 있는 드론이 탐지를 해주면 그 정보를 그대로 전차가 받아서 그 위협이 되는 표적을 전차와 같이 다니는 전차가 아니라 전차와 같이 다니는 네. 여러 가지 박격포 시스템이나 네. 이런 것들이 네. 제거를 해주면 그 상태에서 전차가 들어가는 거죠. 예전하고는 많이 바뀌었어요. 이젠 좀 공중과 지상이 좀 뭐랄까 한 묶음으로 다닌다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네트워크 네. 시스템이랍니다. 자, 옛날에는 전차가 나머지 장비들을 보호해줬는데 네.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나머지 장비들이 전차를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른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그 전차가 튼튼하고 네. 뭐 전투기도 마찬가지 튼튼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내부에 어떤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 네. 그러니까 이게 하드웨어라고 하면 이 소프트웨어 기능이 얼마나 발전하느냐가 차세대에는 더 중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오늘 지금 말씀하신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네. 이 소프트웨어 파워를 우리가 키워야 돼요. 아직까지 우리가 하드웨어는 다 따라왔어요. 네. 선진국을. 지상 장비에 있어서 하드웨어는 다 따라왔거든요. 아직 조금 갈 길이 있는 게 소프트웨어 분야. 네. 근데 제가 요즘 최근에 이 방산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뵈면은 역시나 이분들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생각이 엄청나게 많으세요. 특히 이것도 이번 전쟁을 보고서 네. 방산업체에 있는 분도 엄청난 영감을 받은 거예요. 소프트웨어 엄청나게 중요하구나. 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는 국가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그다음에 과감한, 그다음에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그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이제 AI 네. 성능도 있을 거고 네. 그러면 굳이 사람이 직접 네. 타지 않더라도 네.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 네. 뭐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상하식별 능력이 더 뛰어나지고 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그렇죠. 거네요. 예. 네. 그다음에 어떤 표적이 나타났을 때 가장 효과적인 공격 수단이 뭐냐를 0.1초 안에 판단해야 되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금까지의 그 방산 산업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제 느낌에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공대 나온 기술자들이 중요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키워야 한다는 거는 이쪽에서의 그 뭐랄까 IT 쪽에서의 인력들도 많이 방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그분들도 역시 네. 공대 나오신 엔지니어들이에요. 네. 기술자들이 예. 안 그러니까 제가 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특히 방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가 이제 국방과학연구소가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산하기구가 그런 연구소들이 있는데 이분들 이 연구원들에 대한 처우가 굉장히 큰 폭으로 개선이 돼야 돼요. 사람한테 일단 투자를 해야 돼요. 네. 사람한테 투자를 해야지 그 좋은 결과물이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조금 안 그랬어요 그동안. 네. 그래서 사람한테 대한 이 연구원에 대한 투자가 좀 더 과감해야 되고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요즘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통합시키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라는 회사 있죠. 네. 이 회사가 전투기 만드는 회사라고 유명한데 사실 이 회사의 진짜 알토란 같은 사업 분야가 시스템 통합 분야예요. 여기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되냐면 이런 거 있어요. 나 뭐 상황 인 시스템은 이 나라 게 좋고 포탑은 저 나라 게 좋고 차체는 요 나라 게 좋아요. 근데 요거 세 개를 다 합쳤으면 좋겠어요. 소비자가 이렇게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통합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레드백이 떠오르긴 그렇죠. 하네요. 네, 레드백이 좀 네. 굉장히 전 세계 경종을 울리는 우리나라에 좀 집중하게 네. 하는 그런 수출 기회가 됐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 통합하는 기술이 네. 진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이에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이게 예를 들어서 미사일 하나를 전투기에 통합하는데도 시간 6개월에서 1년이 걸려요. 근데 여러 가지 시스템을 다 이거 해가지고 뚝딱뚝딱뚝딱 해서 한다.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요, 이 소프트웨어 기술로 훨씬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쉽게 이해를 하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그런 네. 소프트웨어들을 합치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사실 네. 애플 노트북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계를 사용하기가 어렵고 이제 그 단순하게 그것도 어려운데 이 군사력에서 이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 자체는 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 분야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우리 방산업체가 이런 길로 나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 정부의 지원, 전국적인 지원만 있으면 되겠네요. 국민들의 성원도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디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디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